선생님, 저희 큰 박수로 맞이하시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교육의 균형입니다. 교육의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쉽게 말하면은 몸체, 그 다음 인성이죠. 그죠? 최인지, 공부 지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지혜로울 지자에서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균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인데 하여튼 체력만, 몸만 건강하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만 무럭무럭 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유치원 갔다 오면 옆에 아들하고 싸우고 엄마 난 누가 또 때렸어. 예, 그래서 엄마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알고 보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아야고 맨날 싸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 우리 아이는 참 건강해. 두 번째, 그래서 사랑도 많어. 근데 세 번째,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찰까요, 안 찰까요? 솔직하게.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나는 요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솔직히 인이라고 하신 분. 예, 인. 예, 공부는 못해도 괜찮다. 예, 예. 아니야, 그래도 나는 공부다라고 하신 분. 솔직하게. 예. 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공부는 조금 뒷전이에요. 왜? 좀 더 크면은 옆 사람하고 예, 어느 학원 보내니까 좋다 하더라.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또 기가 이제 점점 팔랑팔랑 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 소개받으려고 막 길을 쫑긋쫑긋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요 세 가지가 균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낳는 일과 키우는 일입니다. 그죠? 낳는 일과 키우는 일. 자, 낳는 일은 뭡니까? 태교입니다. 태교.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를 가졌을 때, 예, 임신했을 때 태교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 다 했죠. 주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라. 또 좋은 음악을 들어라.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곳에 가라. 예, 또요. 정서를 위해서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정서도 다 아이에게 가니까 그런 좋은 곳에서 나를 노출시켜라. 그죠? 주로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태교는 굉장히 의학적인 측면도 강하고 생물학적인 측면.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키우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예.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요. 왜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예. 태어났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점점 크면서 꼬박꼬박 말 대꾸하고 요즘 미운 7살이나 미운 3살? 예. 미운 3살, 4살. 예. 자, 키우는 일은 바로 교육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자, 왜 힘든가? 자, 키우는 일은 첫 번째 사랑하는 일과 기르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랑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기르는 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보세요. 1번 독재자형. 독재자형이니까 사랑하기는 안 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합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 알았지? 유치원 갈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예. 옷은 뭘 입고?
예. 자, 이건 독재자형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인형은 뭡니까? 사랑하기는 계속해요. 내 새끼 이뻐해요. 가르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식당에 가면 아이는 무조건 막 돌아다녀요. 왜? 배려 안 해요. 엄마는 무조건 기사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만 했으니까, 가르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중도덕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건 안 가르쳤으니까. 이건 바로 뭡니까? 하인형입니다. 자, 하인형 아이가 나중에 이 다음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나 시험 기간이거든? 엄마 물 좀 갖다 줘. 엄마, 나 공부해야 되거든? 엄마 뭐 좀 해줘. 엄마 알았어. 엄마는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던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포기형. 포기형 한번 볼게요. 자, 사랑하기도 안 해요. 가르치기도 안 해요. 아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목형 일명. 그냥 내버려 둬서 잘 크더라. 물론 잘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적응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적응을 할 때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위 있는 부모.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부모입니다. 자, 권위적인 것은 자기가 막 권력을 휘두르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제 권위 있는 거는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난 우리 아빠가 최고야. 난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예. 이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아이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최고의 행복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난 정말 엄마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면 사랑하기와 가르치기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는 사랑하기와 가르치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독재자형 부모를 한번 볼게요. 자녀가 잘못하면요,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잘한 것은 그냥 넘어가요. 야, 너만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뭐 그거 대단하다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관한 것을 모두 누가 결정한다? 부모가. 왜?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살았거든. 엄마 말 들어. 엄마 하는 거 다 옳은 거야. 알았어? 네가 뭘 안다고. 예.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안 들어요. 근데 아이는요, 모든 정보를 엄마한테 다 줍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쭉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도대체 나 우리 아이 뭘 잘하는 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는 다 얘기했어, 이미. 엄마, 난 학교 가서 내가 체육 시간에 내가 축구를 했는데 내가 있잖아. 골키퍼한테 골을 5개를 막았거든. 안 들어요. 그랬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난 96점 나왔어. 그래 96점. 너 반에 96점 몇 명이야? 100점에 몇 명 나왔어? 예,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엄마 난 학교에서 나 이거 뭐 했거든? 필요 없어. 안 들어요. 다 흘러버려요. 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거, 재미있어 하는 거, 적성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엄마한테서 다 제자제자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는 공부와 관련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다 흘러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 나중에 나는 우리 아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시루도 부모의 뜻을 따른다. 왜? 독재. 엄마가 부모가 달아서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인형 부모를 한번 보세요. 자, 하인형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도 별로 야단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시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떼쓰니까. 그죠? 특히 어디 갔을 때, 모임 장소에 갔을 때. 특히 또 한 번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딱 눈치를 봅니다. 누가 손님 온다면 더 와서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이거 사달랬잖아. 그럼 내가 창피한데 시끄러. 예.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한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바로 하인형 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기형 부모 한번 볼게요. 자,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녀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자녀와 대화하지 않는다. 자녀 양육을 서로 미루고 책임을 떠넘긴다. 그 다음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
자녀는 고와 같은 기분을 느낀다. 예, 자, 그 다음에 권위 있는 부모. 이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모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녀 이야기를 듣는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유를 물어본다. 무조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유를 물어본다. 왜 그랬는지. 그죠? 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엄마는 궁금해. 예. 그리고 이 말문을 아이에게 열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생각, 입장, 감정을 자녀에게 말한다.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니라 네,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해.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거기다 막 평가하고 막 비판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섞어서 하다 보면 아이는 어때요? 네,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예.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는요, 이 감정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녀와 의논합니다. 반드시. 예. 어떤 문제점에서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합니다. 근데 권위적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한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네 번째. 예, 네 번째. 아니면은 좀 섞어서. 예, 솔직히 좀 섞어서 들어간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부모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자, 발달 단계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이미지 형성 단계입니다. 자, 교육학을 가르쳤던 갈린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지 형성은 바로 태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육 단계. 양육 단계는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하고 난 뒤부터 쭉 여러분 지금 양육 단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권위 형성 단계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바로 여러분 지금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단계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든 발달 과업을 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사춘기 단계,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단계. 그 다음에 6번은 떠나보내는 아이를 내 품에서부터 저 떠나보내는 거. 예, 또 다른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단계를 하나씩 본다면요. 예, 요거 우리 여러분한테 요거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임신 시기. 자, 여기서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의 긍정적인 수요. 예, 여러분 다 지나온 시기입니다만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내가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였는가. 예, 늘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내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래서 미국에서요. 실제로 아빠가 8개월 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엄마랑 잘 있어. 아빠가 회사 갔다 올게. 안녕 하시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똑같이 아빠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게 초음파에 찍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듣습니다. 우리 아이는 바깥에서. 안 듣는 것 같으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내가 즐겨했던 음악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반응을 한다는 거. 그 음악을 틀어주면 아이가 반응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태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 성격 다 엄마로부터 다 받습니다. 기질적인 거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태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태아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하는 단계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5번입니다. 자, 부부가 합의하여 부모상을 정립하는 거. 나는 이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난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나는 이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이미지 형성 단계를 지났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바로 양육 단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아이가 출산해서 3세 자, 지나왔죠? 그죠? 지나오면서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부모와의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애착 형성 시기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스트로크를 주고받아 쉽게 말하면 어떤 신체적인 터치를 했느냐. 예. 그 다음에 달라진 가족관계, 역동성.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뭐 삼촌도 있고 큰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런 그런 어떤 역동성을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요즘 그렇다면요,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대요. 아이들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는요? 가족 아니에요?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니까 아이들은 더 모르죠. 왜? 안 가르쳤으니까. 그죠? 안 가르쳤잖아요. 아니,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도 친척이라고 대답한대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다고 친척이라고 대답한대요. 직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 달라진 가족 관계, 요때 이 정말 가족에 대한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아버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인 육아 참여해야 되고, 아까 말하는 몸 튼튼, 마음 튼튼, 공부 튼튼, 그죠? 이게 바로 기초가 바로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단계가 중요한 단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의 생존 전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애착입니다. 막 울기 시작해요. 울면서 내가 어떻게 오줌을 쌌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엄마 나 기저귀 갈아다오. 근데 빨리 안 갈아주면 아이가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도 안 갈아주니까 아이가 어때요? 엄마는 믿을 곳이 못 되는구나. 예, 이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시작하게 해요,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애착이란, 제가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애착 관계를 가졌느냐. 태어나서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의 이 피부 접촉입니다. 예, 피부 접촉은 애착 형성의 씨앗이고, 애착은 아기의 생명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마음속의 베이스 캠프다. 우리가 산을 오르면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이 아이 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베이스 캠프가 바로 애착 단계입니다. 자, 안정 애착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안전기지로, 예, 엄마가 늘,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먹일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먹이라는 이유가 엄마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조차 정서 전부 같이 느낍니다. 같이 느끼면서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안전기지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좋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이제 늘 함께 하는 엄마는요, 예를 든다면 이런 엄마입니다. 직장에 물론 가도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맡겨졌지만은 아이 먼저 안아주면서 아이 충분히 놀아주고,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하는 사람과,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피곤해요. 집에 오면 아이들 귀찮아요. 이따가 엄마 이거 좀 해놓고 있다가, 이 아이는 어떨까요? 안정애착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애착이 어릴 때부터 되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사춘기도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습니다. 왜? 늘 따뜻한 엄마의 가슴이 이 아이한테 있으니까, 부모의 사랑이 늘 아이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사춘기도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다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예. 자, 그러나 안정애착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따가 한 번씩 볼게요. 그래서 엄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엄마가 없어도 당황하고 울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은 엄마하고 껴안습니다. 그리고 다 낯선 사람에게도 적대감을 안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안정애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피애착은요, 엄마 함께 있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도 반응 보이지 않아. 그냥 싫어요. 내가 그렇게 불러도 오지 않는 우리 엄마, 너도 마찬가지겠지 뭐. 할머니도 마찬가지겠지 뭐. 내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접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회피애착이 나타납니다. 예, 엄마가 돌아와도 반응이 없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왔어 엄마? 잠깐이에요. 자기 일 막 자기 장난감 놀고 그냥 그러고 놉니다. 예, 이게 바로 회피애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항애착이 있습니다. 자, 엄마가 있어도 불안해하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엄마의 감정이 희로애락이 자꾸 아이한테 막 급변하는 엄마 있죠. 내가 처음에 아이한테 했다가 내가 싫으면 예, 나도 싫어. 예. 아우, 정말 짜증내고 이러면 아이가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계속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엄마가 잠깐 엄마 이거 줄게 한 사이에 엄마가 또 퀴가는 바깥으로 외출하는 그죠? 이게 바로 저항의 애착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에게 안정감을 얻지 못해서 계속 돌아오면은 엄마가 반가움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의 애착을 가진 아이는요, 엄마 발로 툭 찹니다. 예, 반가움에서도 이게 반가운 사람을 또 이런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그게 결국 이 아이가 사랑의 애정의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에게 불안정 애착을 심어준 사람이 엄마였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안정 애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엄마다. 안정 애착으로 바꿔줘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인식은 바꿀 수 있다. 그죠? 예, 바꿔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아빠 효과는요. 아빠와 함께 노는 아이들은 좌뇌가 발달됩니다. 왜? 신체하고 같이 놀면서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유치원 때 어렸을 때 뭘 합니까? 가위질을 많이 하는 이유. 그죠? 색종이를 오려서 뭘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좌뇌 발달에 도움이 되니까. 그게 좌뇌 발달은 아니라 정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막 신체적으로 손잡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놀이 자체가 바로 좌뇌 발달입니다. 이게 바로 아빠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놀이. 아시죠? 목마 태우고, 아파하면 엎드려 아이가 올라타고 또 이 발 높여가지고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그네 타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아이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빠가 놀다 보면 적극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함께 막 뒹굴면서 그 다음에 아빠하고 놀면서 사회성도 함께 터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빠를 통해서 사회성을 터득한다는 거. 왜? 나가서 공 차면서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사람하고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사회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와 함께 친밀감을 느낍니다.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걸 배웁니다. 이게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훈육의 기초도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야단칠 때는 야단치잖아요. 엄마는 어때요? 아빠보다는 덜해요. 잘못해도 웬만한 거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야단쳐 얘기해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해요? 단호한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그동안 사랑을 해줄 때는 사랑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아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부터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 형성 단계. 지금 유치원 단계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요. 주도성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해요. 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해놓으면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예. 요건 네 거고, 이거 형아 거다. 형까지 다 먹어버려. 그럼 시침이 딱 떼고 있어요. 그리고는 가끔 거짓말도 잘해요. 근데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엉뚱한 짓 잘 저질러요. 그리고 뭐 엄마 너 오늘 유치원 갈 때 요거 입고 가면 싫어! 나 이거 입고 갈 거야. 주도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뭐가 됩니까? 죄의식 겁니다. 아, 나는 끊임없이 엄마를 거부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나는 나쁜 아이구나. 예. 왜 그럴까?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예. 엄마가 시킨다는 엄마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약간 일그러지잖아요. 그죠? 내가 말했어 하는, 예. 겉으로 화를 안 내도 표정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 이때 보세요.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시키는 자입니다. 자율성이 뭡니까? 누구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 양말 이거 신을 거야.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 우산 필요 없어. 나 비 맞을 거야.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걱정은 뭡니까? 비를 맞으면 당장 뭐가 걱정입니까? 감기 걸릴까봐. 그죠? 그래서 열날까봐 걱정이잖아요. 근데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예, 아이가 어때요? 비를 맞고 오면은 춥고 감기 걸리면 막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 보고 난 뒤, 아, 내가 우산을 안 가져가면 안 되겠다. 경험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본인이 체험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험을 해보게끔 하는 게 바로 자율성 단계, 주도성 단계. 그 다음에 사회관계 확대했다. 사회적 행동.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이들 이제 유치원 오면 집에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냥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만 놀다가 유치원에 딱 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엄마한테 때를 쓰고 엉석도 부리다 유치원에 딱 오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단계가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사회성이 그 기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단계가 바로 유치원 단계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배려도 해야 되고, 친구한테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도움을 얻어야 되고, 친구하고 함께 해야 되고, 뭔가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사회성의 발달입니다. 이때 바로 도덕 기초, 도덕 훈육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훈육 스타일, 이걸 바로 여러분 집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유치원에서 다 못해요. 많은 아이들을 다 일일이 지금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 집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절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에 대한 가치관, 예.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 예. 이런 것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단계, 주도성 단계 때, 자, 아이가요,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계획하고, 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지금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중심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위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자중심성입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중심성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때 나타나는 거는, 예, 자기가,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요 자중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정말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표가 뭔지 세우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단계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주장을 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딱 들어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아. 야, 엄마가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엄마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 엄마 이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 주장이 설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들어주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잠깐 아닌 거를 체험하면서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경쟁에 막 몰입합니다. 옆에 딱 보면서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를 얘가 더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쟤보다 더 잘 할 수 있어. 엄마 집 와서 얘기합니다. 어쩌서 걔가 오늘 유치원에서 어쨌는데. 그러고 막 싸우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대장이야. 제가 근데 우리 반에 또 어떤 애가 있어서 막 바로 이 경쟁 속에 딱 몰입하는 단계 바로 이 단계입니다. 예, 뭐든지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중요한 게요. 자기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좌절이 되면은 그 좌절되는 경험도 맛봐야 되는데 요걸 경험을 안 보게끔 해주는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는 이 세계 중심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이 엄마 말 듣지 않는 것이 잘못된구나 하는 것도 경험해줘야 됩니다. 자, 무조건 좌절 경험을 안 시켜주고요. 잘한다. 뭐든지 1등, 너 잘해. 이 아이는 어떨까요? 나중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이디가 공부입니다. 성적 떨어지니까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올라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이 경쟁심은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좌절 경험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는 거, 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적절한 반면에 성공 경험도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정말 하고 나니까 내 위주로 뭔가를 했을 때 이루었던 성취감, 보람, 이런 것도 느끼게 해주라는 거. 자, 근데 너무 잦은 실패를 경험하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치원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식성입니다. 식성. 여러분 아시죠? 자녀의 식성은요, 8세 이전에 다 이렇게 습관화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팔을 못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탓일까요? 예? 누구의 탓일까요? 엄마.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조금씩 시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골고루 잘 섭취하도록. 그 다음에 부모의 표정을 보면요, 아이가 요거는 새로운 음식이라는 아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서 그 반응을 잘 하도록.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때 조금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인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함께 요리를 하세요. 안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를 안 먹는다. 볶음밥에다가, 그죠? 이렇게 쓰면 모르잖아요. 아이가 판 줄 모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 함께 요리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그걸 길들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인스턴트 식품, 식당, 음식 요즘 너무 잘 가죠, 그죠? 특히 부부, 저희 나이 또래 부부 중심 사는 사람들은 밥집에서 밥 해먹는 게 더 비싸게 친다. 차라리 나가서 사 먹자.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 그 다음에 제철 재료,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앞서가는 음식,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8월 달에 나는데 6월 달에 나는 복숭아 먹지 마세요. 수박이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나온다. 겨울에도 수박이 있죠. 여러분 그 수박을 어떻게 생산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요, 제철 음식을 먹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조리법을 한번 탐색해 보시고요. 하루 3번 반드시, 이게 뭡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3끼는 반드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식사 시간은 짧아요, 안 짧아요? 제 아들이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요. 거기는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에요. 특히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은요, 5시간도 간답니다. 와인 한 잔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쫙 다니면서 밤 10시, 11시 끝난답니다. 식사 시간이. 6시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먹어. 흘리지 말고. 엄마 이거 먹으라고 그랬지. 아이니까 흘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랬지. 그거 봐, 진짜 흘리잖아. 아니,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어때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문화는 왜 그런지 몰라. 그저 빨리빨리 좀 즐겁게. 오늘 유치원에서 나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그래서 그 밥을 정말 즐거운 밥을 먹을 수 있더라 되는데, 그냥 밥 먹을 때 너 저행하면서 뭐라 그랬지? 엄마 뭐라 그랬어? 그거 아니고, 그죠? 즐거운 식사. 그래서 이 밥 먹는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수면 습관. 자녀의 수면 습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몇 시간 재우세요, 여러분? 몇 시간 재우세요? 10시간. 또 9시간. 12시간. 지금 요 나이 때는 많이 재워야 됩니다. 많이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왜 우리 부모가 왜 친척집에다가 제사라든가 외출했을 때 아이가 밤 12시까지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반드시 좀 일찍 재우세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성장 호르몬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이거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수면 습관에 따라서 이 자면서 아이들은 그동안 유치원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하면서 놀았던 것들이 바로 자면서 휴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을 이완을 시킵니다. 신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자면서.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면역 물질이 여기서 막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뭐가 옵니까? 대상포진이 옵니다. 아시죠? 면역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수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면역 물질이 다 분비가 돼요. 저항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한 이틀을 잠을 못 잤다. 그럼 바로 감기가 옵니다. 면역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시력 보호. 눈을 보호해주는 거. 수면 시간 때 이 눈 활동을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그 시간에 이 눈이 굉장히 이 안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는 자고 있지만은 저는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좋은 어떤 그 세포를 막 왕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면 시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시켜야만 움직여요.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어때요? 다 해당되시는 분? 에이, 어떻게 선생님 손들라 그래요. 창피하게 쓸싹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반드시 갔다 와서 어떻게 손을 씻는다든가 자기 전에 이빨을 닦는다든가, 그죠? 자, 이런 게 혹시 안 돼 있는 아이들, 이때 이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 꼭 깨워서 일어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 꼭 부모가 깨워서 일어나요. 혹시 유치원에서 좀 지각을 하더라도, 만약 지각하게 되면은 유치원에 전화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좀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깨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엄마의 길들여져가지고 엄마가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계속 학교에 가서 엄마가 깨워야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에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는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켜야만 움직여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거짓말 잘하는 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잘하는 시기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잘하는 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아이한테는 반드시 엄마의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갔어요. 어떤 엄마 이랬대요. 너 또 거짓말을 알지? 너 일로 와봐. 경찰서에 데리고 갔대요. 그거 앞에 턱 가서 너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여기 들어가야 돼. 경찰 턱 이거 뭐죠? 이렇게 차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너 알지? 그 아이가 무서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밤에 자면서 오줌 냈어요.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밤에 가끔 오줌을 싸요. 왜 그러나 보니까 잘못했다면 경찰서에 데려가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가 계속 울면서 떼를 쓰고 있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요구하라고 여러 번 가르쳤는데 또 징징거리고 울고 있을 때 1번, 아이의 울음을 무시한다. 2번, 화가 나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준다. 3번, 징징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 1, 2, 3 중에서 2번, 엉덩이를 때려준다. 울음을 무시한다. 계속해서 울 때 아이의 울음을 무시한다. 자, 뭐가 답일까요? 1번, 아이의 울음을 무시한다. 자, 맞습니다. 계속 징징거리는 아이들 계속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더 징징거리고 손님 올 때 또 더 징징거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누구의 어떤 부모가 된다? 하인형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3가지 훈육이 있습니다. 3가지 훈육 중에서 수동적인 훈육이 있고 공격적인 훈육이 있고 단호한 훈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찍어 가셔도 좋습니다. 자, 수동적 훈육은요, 자녀 주장대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뭐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야 내가 잘 들어줘야 아이가 또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점점 수동적 훈육. 그 다음에 공격적인 훈육은 무시합니다. 자, 우리가요, 너무 많은 때를 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일단은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쩌다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네가 그렇게 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산다. 네가 그렇게 뛰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행동. 네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계속 높이 뛰면 아래층에서 또 올라와서 엄마한테 얘기할까 봐 엄마가 걱정이 되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 그렇게 뛰지 말랬지. 너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막 평가적으로 비판하고 막 지시하고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너 이 다음에 너 엄마가 뭐 이게 아닙니다. 위협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뛰면 엄마가 걱정이 돼. 왜? 또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엄마한테 항의하면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아이한테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 무슨 몇 번째야. 내가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 줄 알지?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렇게 왜 잘못하느냐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요렇게 해야만 내가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해야만 내 마음대로 그 속에 내가 부모한테 들어갈 수 있다. 요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부모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찍어 가세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됐을 때 관심 끌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은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자꾸 이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할 때는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네가 만약에 춤추는 것보다 노래를 부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서 아이가 진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또 하나는 이 아이 때 특히 유치원 아이한테 뭘 합니까? 음성 정보 듣는 거. 그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라든가 이런 책 읽어준 거 이런 것을 엄마가 좀 자주 해주세요. 음성 정보 처리 능력을 이때 길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정보는 생활 속에 이제 한글 공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하겠지만 요걸 잘 안 해줘요. 요걸. 음성 정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아, 옛날에 뭐 그랬구나 하고 머릿속에 막 쫙 나갑니다. 그래서 막 허니문을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 상상의 나라를 쭉 시작되는 게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면 그 날개를 더 펴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공부하는 책상을 저기 창문 밑에다 두지 말고 벽 쪽에다 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은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 이 허님을 더 많이 떠날 수 있도록 상상의 날개를 더 많이 펼 수 있도록 창문 밑에 세상 창문을 열어보면서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바로 고학년 되면 창문 밑에다가 책상을 둬라. 왜 저학년 때 유치원 때는 왜냐하면 산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자도 반드시 고정 의자를 둬라. 왜? 회전 의자는요, 뭐 왔다 갔다 막,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몰라.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의자를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줘라.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한번 의자가 비싸니까 높낮이 조절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좀 들더라도 저학년 때는 반드시 고정 의자를 두고 혹시라도 그것도 바꾸기 힘들면 바로 발 밑에다가 방석을 깔아주세요. 방석을 깔아주고 발을 고정시켜주세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도록, 산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상상의 날개를 좀 좁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음성 정보 처리 능력을 이때 길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